드루킹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 의원은 유서에서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세관당국이 6억 원대 밀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세관당국은 조 전 부사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조사 도중 조사실을 뛰쳐나가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살인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폭염을 재난으로 지정하겠다고 나섰지만 뒷북 행정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개각에 야권 인사를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협치 내각이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 중인 병원 일부가 불법 증축한 건물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노 후보자의 배우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써있지만 병원 영업을 계속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이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드루킹 특검팀 수사에 대해 모든 허물은 자신의 탓이며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첫 소식 정유진 기자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소리를 들은 경비원이 바로 달려갔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재활용하고 여기서 여기저기 와서 있다가 폭소리 나서 가서 본 거예요. 그 이상 보고 바로 신고한 거예요, 그때. 사고 현장은 어머니와 동생이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노 의원은 어제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뒤 어머니에게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수한테 전화 통화하고 그냥 집에 귀국해서 집에 들렀다가 나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17층 계단에서는 노 의원의 위도시 발견됐습니다. 옷 안에는 지갑과 명함, 3통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2통은 가족에게 쓴 것이었고 한 통은 정의당에 남긴 편지였습니다. 유족은 편지 내용 공개를 거부했고 정의당은 유족 동의를 얻어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노 의원은 편지에서 특검 수사 등과 관련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모든 허물은 자신의 탓이다. 정의당은 아껴달라고 말했습니다. 드루킹 특검팀은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고등학교 동창 도모 변호사를 수사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검안을 한 뒤 가족의 요청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 의원의 빈소는 오늘 오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됐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편지를 통해서 드루킹 김모 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며 자책했지만 어떠한 청탁이나 대가를 약속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홍성희 기자입니다. 당초 특검 수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 조작,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연루 여부가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 측이 노회찬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2016년 총선 당시에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무혐의로 끝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재수사에 들어간 특검은 계좌 추적과 함께 노 의원 주변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드루킹 김 씨가 특검 조사에서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점은 수사팀에서 적절한 때에 노 의원은 그동안 관련 의혹을 부인해오다 오늘 편지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2016년 3월 2차례에 걸쳐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돈 4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고 편지에서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또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노 의원은 나중에 알았지만 경공모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았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자책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노회찬 의원 사망 소식에 드루킹 특검팀은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노 의원 사망 직후에 특검이 기자회견을 열었던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허위범 특검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허 특별검사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예기치 않은 비보에 침통한 마음이 앞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노 의원님의 명복을 빌고 우리 유가족님들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 특검은 노회찬 의원이 평소 정치인으로 존경해오던 분이라면서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먼 거리에서 행적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노 의원이나 노 의원의 가족들에 대한 조사는 없었고 소환 일정도 조율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특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특검팀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특검팀은 오늘 예정된 조사도 취소하고 하루 종일 회의를 이어나갔습니다. 당초 오늘 오후 돈 전달에 관여한 도모 변호사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금전을 매개로 노 의원의 발목을 잡거나 대가를 요구한 의혹에 대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겠지만 돈을 건넨 드루킹 측에 대해선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이제 특검 수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 측의 연루 여부가 남았습니다. 김 지사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오늘 오전 김 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청탁 의혹과 한 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지난 20일 댓글 조작 1,000만여 건을 새로 확인해 드루킹 등을 기소했는데요. 이에 따라 당초 25일로 예정돼 있던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 1심 선고 공판도 연기됐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노동운동가에서 국회의원, 야당의 원내 대표까지 노 의원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갔습니다. 권력과 재벌을 상대로 한 촌철살인의 풍자와 비판은 답답한 정치판에서 시원한 청량제와도 같았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삶을 김영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늦깎이 정치 외교학도가 용접공부터 시작해 노동운동에 뛰어든 지 21년. 노회찬 의원은 2004년 드디어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합니다. 세비가 좀 과도하다고 생각돼서 세비를 우리 노동자 평균 임금이 180만 원만 매월 받고 나머지는 정책개발비로 쓰도록. 국회의원이 된 이듬해인 2005년 노회찬이라는 이름을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일반 국민에 널리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옛 안기부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검사들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2013년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노 의원은 이 판결 때도 촌철살인으로 대법원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폐암 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드러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릅니까? 노 의원은 이후 2016년 노동운동의 교두보인 창원 성산에서 3선에 성공하며 20대 국회에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지난 2년간 정의당 원내대표 등을 지내고 각종 방송에 출연해선 현안에 대한 쉽고 날카로운 의견을 밝히며 가장 대중적인 진보 정치인으로 꼽혀왔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런 노력을 갖다 여야 간에 합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14년 전 기성 정치권에 입성하며 이른바 삼겹살 불판가리론을 설파했던 노회찬 의원. 이제 우리 국민들도 50년 동안 쓰던 판을 이제 갈아야 됩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급해집니다. 이제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치자금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파란만장했던 진보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희입니다. 진보 진영 간판 정치인이었던 노회찬 의원 사망 소식에 정의당은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 의원은 당과 지지자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태음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보가 전해진 직후 정의당은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침 정례회의에 노회찬 의원이 불참했지만 미국 출장에 따른 피로 누적이라고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의 정치동지 심상정 의원 사무실도 굳게 닫혔고 이정미 대표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 의원의 창원 지역구 사무실도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감당하기 어려웠을 심적 고통을 함께 나누며 애통한 마음을 안고 노 의원은 자타공인 정의당의 창업주의자 제1야당을 노리는 현재 위치까지 당을 키워낸 간판 진보 정치인이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 속에 충격적인 사건으로 당의 기둥이 사라지면서 정의당은 국회 안팎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노 의원은 이를 걱정한 듯 마지막 남긴 유서를 통해서도 당원과 지지자에 대한 사과의 말을 남겼습니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또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면서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가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의당 지도부는 노 의원 장례 일정을 마칠 때까지 모든 당무 일정을 중지하기로 했고 특검에 대해선 본질적 목적에 맞지 않는 표적 수사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비단 정의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비통한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여야는 일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라는 말로 비통함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진보정당 역사의 산 증인이었다며 고인을 기렸고 한국당은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정치인이라며 추도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 진보 정치에 큰 별이 졌다. 민주평화당은 진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삶이었다고 평가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특히 노 의원과 방미 일정을 같이 하고 어제 함께 귀국한 여야 원내대표단의 충격은 더 커 보였습니다. 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일해온 그런 정치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의 애환과 고충을 늘 대변하고자 했던 그 진정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특히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당을 함께하진 않았지만 정치의 폭을 넓히고 품격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 정치인이라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같은 시대의 정치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다 더 진보적인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봤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노 의원의 죽음에 정치권은 충격과 허탈함 속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노 의원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는 조문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과 지지자들도 직접 빈소를 찾아서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빈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다현 기자, 조문객들이 한참 몰려들 시간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곳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노회찬 의원의 빈소가 차려진 지 이제 4시간 좀 지나고 있는데요. 정치인과 사회 각계 인사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빈소를 찾으면서 조문 행렬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4당 원내대표단은 빈소가 마련되자마자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조문을 다녀갔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정치의 본질은 없는 자와 억압받는 자 편에 늘 서야 한다고 생각했던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고인이 된 노회찬 의원을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등은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했습니다. 또 노동계와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의 조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장례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아 정의당장으로 치러집니다. 각 시도당 사무실에도 분향소가 설치되고요. 26일 추모제와 27일 국회 연결식 등을 거쳐 5일장으로 엄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온 국민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덥다 아닐까요?
오늘은 그럴만도 한 게 1년 중 가장 더운 날 대서입니다. 절기답게 오늘 경북 경산은 낮 기온이 39.9도까지 올라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전국이 더위와의 전쟁 중입니다. 홍하경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뜨겁게 내려쬐는 태양 아래 공원에서 연신 뽀얀 물 한 개를 뿜어냅니다. 한낮에 38도까지 올라간 대구 거리에서도 물 한 개는 시민들의 제어를 시켜줍니다. 물 한 개를 널리 날려주는 선풍기, 이른바 쿨팬이 등장했고 태양을 가릴 양산을 대여해주기도 합니다. 많이 덥습니다. 정신없이 덥습니다. 걷다 보니까 땀도 많이 나고 서울 날씨가 무지무지하게 덥네요. 평소 미세먼지를 닦아내던 살수차도 동원됩니다. 햇볕이 가장 뜨거운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사대문안 도로에 뿌려지는 물이 70톤이 넘습니다. 폭염 때문에 도로도 시킬 겸 도로 물 청소도 할 겸 또 도로가 이제 더워지니까 그 도로가 많이 열을 받아서 파열이 돼요. 울퉁불퉁하게. 그런 것도 이제 방지할 겸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얀 눈이 내린 것 같은 주택 옥상들. 땡볕 아래 힘겨운 페인트 칠이 한창입니다. 일대 50채의 주택 옥상에 햇볕을 반사하는 차열 페인트를 발라 시원한 지붕, 이른바 쿨루프를 만드는 겁니다. 잠시만 서 있어도 어지러울 정도로 햇볕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페인트 칠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페인트를 칠한 곳과 칠하지 않은 곳의 온도가 무려 10도 넘게 차이가 납니다.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를 93%를 반사해내는 거예요. 7%만 남는 거죠. 오늘 폭염 피해 예방에 투입된 자치단체 근무 인력만 15,000여 명. 그러나 40도에 육박하는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이렇게 매일이 더위와의 사투라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온열 질환자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 질환 사망자가 다른 모든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2.7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정부는 폭염을 법정 재난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요.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 아스팔트가 누더기가 됐습니다. 폭염에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솟구쳐 일부는 다리 강판이 보일 정도입니다. 폭염 사망자도 또 발생했습니다. 35도를 웃도는 날씨에 담배밭에서 일하다 쓰러진 외국인 노동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오늘이 첫 출근인 베트남 노동자였습니다. 모자를 쓰고 해야 되는데 모자 안 쓰고 하니까 더. 오후 3시. 방 안 실내 온도가 35도를 넘어섭니다. 한낮 햇빛까지 쪽방으로 쏟아져 가만히 있어도 고역입니다. 내 지옥은 안 가봤지만 지옥만큼 힘들고 괴롭죠. 땡볕을 몸으로 받아내는 노숙인들도 대표적인 폭염 약자입니다. 땅바닥이 많이 뜨거운데. 근데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습니다. 폭염 약자들이 씻고 쉴 수 있는 곳은 자치단체 무더위 쉼터입니다. 그런데 오후 6시, 아직 30도를 웃도는 날씨지만 쉼터는 벌써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10분 거리의 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시, 11시까지 오면 좋지. 시원한 데 있다가 들어가면 좋잖아. 올여름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200여 명, 이 중 11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5년간 발생한 온열 질환 사망자도 54명. 같은 기간 다른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전체 사망자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서울시 4천억 원 등 전국 2조 원의 재난기금은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폭염이 재난안전법상 법정 재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염에 쉽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인구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큰 피해도 우려됩니다. 온열질환 사망과 폭염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19대 국회부터 번번이 폭염을 법정 재난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해왔던 정부는 이제서야 법 개정에 동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밤까지 이어지며 열대야로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시죠? 지난밤 강릉에서는 최저 기온이 31도로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밤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는 2013년 이후 두 번째인데 이번이 기온이 더 높았습니다. 서울 역시 밤새 최저 기온이 29.2도로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111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폭염 탓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상식과 달리 대구 등 남부지방보다 오히려 중부지방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해 나무 그늘로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진 탓에 부채질도 시원찮습니다. 서울에 산지 지금 40년, 50년 다 돼 가는데요. 진짜 이렇게나 더운 거는 처음 느끼는 것 같아요. 24년 만에 폭염이 닥친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은 38도로 대구보다 2도 넘게 높았습니다. 최근 사흘만 보면 서울이 대표적인 폭염 도시인 대구만큼 뜨거웠던 셈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폭염 상황에서는 평소에 상대적으로 덜 더운 중부지방의 도시일수록 폭염 피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이 기온 상승에 따른 초과 사망률을 지역별로 조사했습니다. 기온이 30도 안팎에 이르면 평소 사망자 수보다 많은 초과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기온이 더 오를수록 서울 등 중부지방의 초과 사망자가 남부지방보다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36도일 때 인구 1000만 명당 초과 사망자 수는 인천과 서울이 20명 안팎으로 대구보다 3배나 높습니다. 평소 극한 폭염에 얼마나 적응했느냐가 이런 차이를 만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나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매우 무더운 날씨가 자주 나타나지만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그에 비해서 폭염에 대한 노출의 빈도라든가 강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중부지방에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홀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폭염 속에 차량에서 어린 아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주변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이런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름철 땡볕에 주차된 차 안의 기온은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실제로 차 내부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오대성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정오를 막 지났는데요. 이미 바깥 온도는 30도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차를 땡볕에 세워두면 차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저희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실험은 승용차 문을 모두 닫고 진행했습니다. 20분이 지나자 초콜릿이 용암처럼 흘러내리더니 액체가 됐습니다. 쫀득쫀득 젤라틴 성분이 든 젤리도 서서히 모양이 변하면서 35분 만에 모두 녹았습니다. 승용차 내부 온도가 크레파스가 녹는 점인 60도까지 올랐습니다. 카메라가 고열을 못 견뎌 꺼져버리고 크레파스는 어두운 색부터 하나하나 녹아 흘러내립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차 표면 온도가 몇 도까지 올랐을지 열화상 카메라로 직접 재보겠습니다. 바깥에서 승용차 앞쪽 보닛을 측정하니 55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았던 내부는 더 뜨겁습니다. 운전석 핸들 표면은 62도까지 올라 무턱대고 잡았다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햇볕을 직접 받은 대시보드 표면의 온도는 최고 82도를 기록했습니다. 딱딱한 알루미늄 캔도 높은 열을 받아 부풀어 오르고 따개 부분이 뒤틀릴 정도입니다. 때문에 요즘 같은 폭염엔 주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야외 주차장에 주차하실 때는 가급적 그늘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낫고, 그늘이 지금 확보가 안 되면은 주차를 하시되 창문을 약 1cm 정도 다 열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라이터나 스프레이 등은 고온에 오래 둘 경우 폭발 위험이 있어 치워둬야 합니다. 사람도 밀폐된 차 안에 오래 방치되면 탈수와 질식으로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에서 떠나기 전 반드시 내부를 확인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혹독한 더위를 겪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본은 오늘 낮 기온이 41도를 넘으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북아메리카와 유럽, 아프리카 등 지구촌 곳곳이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의 최고 기온은 41.1도. 일본 기상관측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好きさすよですね。ちょっと
肌も痛いです。予報では知ってたんですけど、なんか体感してみると予想以上に暑くってびっくりしてます。 도쿄도의 기온도 관측 이래 처음 40도를 넘었습니다. 普段私が持っているこの金属製のマイクひんやりとしているんですが今5分ほど外にいるだけでもこのマイクが熱くなってきました。 일본 곳곳에서 4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선로가 휘어 전철이 탈선하는가 하면 지난 주말에만 온열 질환으로 20명이 숨졌습니다. 위도가 높아 여름에도 서늘했던 나라들도 올해는 상황이 심각합니다. 북극에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접한 북미와 북유럽이 더운 공기로 뒤덮였습니다. 캐나다 퀘벡주에선 낮 기온이 40도를 오르내리면서 1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스웨덴은 더위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전국적으로 50건 이상의 대형 들불이 발생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이례적으로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Vår uppgift är att se till att myndigheterna som utför och stöttar andra i det här konkreta jobbet att de har de förutsättningar som krävs för att få bränderna under kontroll. 아프리카와 남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일 알제리의 사하라 사막에선 역대 아프리카 최고 기온인 51.3도가 기록됐습니다. 그리스는 더위가 심해 관광객과 직원들의 건강이 염려된다며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문을 닫았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기록적인 고온 현상은 앞으로 더 광범위하게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부처 개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개혁과 사법개혁 같은 여러 현안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야당과 협치가 절실한 만큼 야당 인사의 입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이번 주 발표한다고 밝히며 협치내각 구상을 함께 꺼냈습니다. 그동안 야당 인사를 개각에 포함하는 협치내각을 준비하다 개각에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추후 개각 논의 과정에서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각 대상에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여성가족부와 환경부 장관 등이 거론됩니다. 청와대는 협치 내각 제안이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협치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성과를 낸다면 더 높은 차원의 협력과 연대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민주당 의석수는 130석으로 법 통과를 위해선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더구나 야당과의 갈등으로 상반기 국회가 공전을 거듭했던 터라 집권 2년차를 그대로 보낼 수 없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의 제안을 국면 전환용 꼼수라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고 평화당과 정의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협치 내각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신설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67쪽짜리 해당 문건에는 계엄 선포 이후 병력 동원과 국회 무력화, 언론 통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위법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방위는 내일 전체 회의 전에 문건을 받아 살펴본 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대상으로 문건 작성 배경을 집중 질의할 계획입니다. 국회는 오늘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와 민감용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대법관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 밀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도 조사받는 태도에 문제가 많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신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관세청은 대한항공 협력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2.5톤 분량의 물품을 확보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들 대부분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해외에서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관세청은 조 씨의 밀수 관세 포탈 규모를 액수로는 55만 달러, 우리 돈 6억 원어치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조 씨의 진술 태도에 문제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첫 소환 조사에서 조 씨는 두통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는 게 어렵다면서 조사를 끝내주면 해외 구매 물품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 3번째 소환 조사 때는 더 이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조사실을 뛰쳐나가기까지 했고 조사 태도가 불량하면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조사관의 말에 결국 다시 조사에 응했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개인 물품을 협력업체에 숨긴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된 데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점도 영장 신청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관세 납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조 씨의 관세 미신고는 상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진일가의 관세 포탈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인천지검은 내일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부영그룹의 한 임원이 리조트 임차 상인들로부터 각종 향응과 접대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부영 측은 자체 감사에 나섰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여성 접대부와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사진 속 남성은 부영그룹 임원입니다. 리조트 임차 상인은 지난 3년 동안 이 임원에게 성접대를 비롯해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사님이 워낙 정치를 좋아하시니까 정치집에서 먼저 1차를 하고 2차로 미운 주점에 가서 성남에까지 제가 계산을 다 하죠. 부영그룹은 지난 5월 제보가 들어와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해 주신 분하고 지금 감사 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너무나 상반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확인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상인들은 리조트 직원들도 수시로 접대했다고 말합니다. 리조트 측에서 자신들에게 접대를 하지 않은 임차인들에게는 단체 손님을 보내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저희는 알 수는 없죠. 저 개인적으로 그런 적은 없고 여기에 있는 근무하시는 300명, 500명의 이 개인들한테 전부 다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또 다른 부영그룹 전 임원은 2016년 리조트에서 술을 마신 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상가 직원을 때려 전치 12주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인사를 하기에 데리고 가서 시비 걸어가지고 매시적으로 빈병으로 두 대 내리까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부영그룹은 리조트 임차 상인들과 상생 경영을 하겠다며 올해 초 준법 감시실까지 신설했지만 구호에 머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성희롱 발언을 일삼다가 여학생들로부터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그러자 이 교사는 학생들을 고소 고발하겠다면서 협박을 했고 학생들은 2차 피해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벽보와 메모 여러 장이 붙었습니다. 교사들의 성희롱과 성차별 발언을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한 교사가 학생의 입술을 만지며 입술 예쁘다, 누구 닮았냐라고 했고 물병 뚜껑을 여성의 신체 부위에 비유한 말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교사는 여자는 애 낳는 기계다, 너는 다 뜯어 고쳐야겠다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한 명이 교실에 들어와 그를 떼라고 말합니다. 지금 복싱하다 다 떼고 그 자리에 사과하는 문구가 없으면 난 경찰에 조사를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까지 언급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형사처벌 나이가 만 14세입니다. 여러분 충분하게 경찰서 묻겠습니다. 형사상 다 묻겠습니다. 나 이제 경찰서 가서 내 들어가면서 경찰서 가서 사건 접수하겠습니다. 알죠?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확신자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거 없는 거 기억이 없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거 기억이 없는 것도 있고 또 복잡해요. 내가 그 다음 주에 기억도 합니까?
교차 피해에 노출된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보호받아야 되는 학생인데 보호받는 기분은커녕 계속 피해만 받고 있으니까 무섭고 쌤들이 못 믿었고 그래서 좀 속상하고 억울했어요. 해당 교사는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소하시겠다고? 부산시 교육청은 방학 중인 전교생을 임시 소집해 피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BMW 520D 차량에서 주행 중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또 불이 났습니다. 지난주 KBS의 보도 이후 국토부와 BMW는 조만간 이 차종에 대한 리콜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정작 이미 불이 난 차량에 대해서는 마땅한 보상 대책은 없고 할인을 해줄 테니 신형 520D 차량을 또 사라는 시기였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리던 BMW 520D 차량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이 불을 끄는 사이 폭발까지 일어납니다. 불이 붙기 전 이상 징후도 이전 사고들과 같았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 문모 씨도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말을 듣지 않았고 보닛에서 연기가 나더니 불이 확 붙었습니다. 올 들어 주행 중 BMW 520D 화재는 확인된 것만 10여 건. 문 씨는 반복되는 사고에도 제조사와 정부가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정말 중요하게 회의를 해갖고 이거는 소비자들을 빨리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또 보상을 같은 BMW 차량으로 보상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렌트를 안 탑니다. BMW 측은 보상을 요구하는 사고 차주에게 BMW 차를 또 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정모 씨의 520D 차량도 몇 달 전 주행 중 불이 났습니다. 사고 한 달도 안 돼 조사를 끝낸 BMW 측은 차가 타버려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보상은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형 520D를 살 경우 차값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해 또 팔았습니다. 1,000만 원 프로모션에 1,000만 원 추가로 할인을 해줘서 취득세 포함해서 5,000원 500 정도는 제가 할부로 또 내고 있습니다. 차값 할인도 없이 일부 세금 지원만 제한받은 사고 운전자도 있습니다. 원인 불명이다.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신차를 구매하실 때 취등록세 부분을 지원해드린다던가. 국토부는 이번 주 안에 520D 리콜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BMW 측의 보상안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BMW 코리아 측은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차량을 관리받은 고객에 대해 화재 사고 시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해병대원 5명에 대한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순직 장병들의 유해는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고 군은 유가족들과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정혜미 기자입니다. 순직 장병들의 시신이 연결식장으로 옹구되자 순식간에 울음바다로 변합니다. 베테랑 조종사, 항공기 정비사, 해병대 부사관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숨진 5명의 장병들.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 아들을 차마 보낼 수 없습니다. 동료들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영원히 그를 기억하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히 쉬길 바랍니다. 사랑한다. 해병대 장으로 엄수된 연결식에는 유가족들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부대원 등 1,000여 명이 자리해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습니다. 장병들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군은 고인들을 기리기 위해 1계급 진급을 추서하고 위령탑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군은 유가족이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장병들은 헛되이 희생된 게 아닙니다. 우리 장병들을 영예롭게 하늘나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진상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방개혁 비서관이 연결식장을 찾았지만 사고 후 유가족들을 홀대했다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소설 광장을 쓴 한국문학의 거목 최인훈 작가가 오늘 오전 향년 8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1960년 남북의 이념 대립 문제를 형상화한 소설 광장을 발표하며 문단에 큰 화제를 몰고 왔고 이후 소설은 물론 희곡과 평론, 에세이 등 다양한 집필 활동으로 우리 현대 문학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례는 문학인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기도 평택시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달리던 SUV 차량이 반대편 차로에서 날아온 트레일러 바퀴에 맞아 일가족 4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바퀴는 반대편에서 달리던 25톤 트레일러에서 빠진 것으로 무게가 80kg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내용 페인트 제품 대부분에서 새집 증후군 등 피부 과민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실내용 페인트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95%인 19개 제품에서 피부 과민성 물질인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동네 사정에 밝은 우편 집배원이나 수도, 가스 검침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명해 위기 가구를 사전에 발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역의 사회보장협의체와 수도, 가스 검침원, 집배원 등 35만 명을 이른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명해 위기 가구를 발굴,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요즘 같은 폭염 속에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대북 제재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무더운 여름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지만 평양에는 활기가 흘렀습니다. 지난주 방북했던 단체가 찍어온 평양의 모습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평양냉면의 대명사인 옥류관 식당.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원래 3,000명인가 수용능력이 되는 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기다려. 종업원이 가르쳐주는 맛의 비결은 육수가 아니라 면에 식초를 뿌리라는 것. 이렇게 육수를 내도 이렇게 쫄깃쫄깃해지고 육수는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냉면 맛은 옛날 그대로라지만 평양 시내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갑니다. 세련된 원피스와 하이힐에 양산까지 챙겨든 여성. 시원한 생수를 판매하는 상인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현대식 시청각 장비들이 영어 교수법 수업에 동원되고 첨단 가상현실 VR 기기까지 활용됩니다. 요로 갈래로 사고하는 이런 종합지능이 이걸 푸는 데서 아주 특징적이라고 봅니다. 택시도 부쩍 늘었습니다. 대북 제재로 기름값이 3배 이상 올랐지만 현재 평양엔 2,500대 이상의 택시가 운행 중입니다. 장마당과 도매상으로 물류를 운반하는 트럭도 많습니다. 야간에도 거리에 차량이 돌아다니고 건물마다 전기도 잘 들어옵니다. 굉장히 활기찼어요. 제재 국면에서 자기 내성이 생겼다, 이제. 그리고 나름대로 살아나가는 방식들을 찾아낸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평양 이야기일 뿐 다른 지역은 생필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사정이 어려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